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화정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YG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나왔는데 그래봤자 18억 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번에 잘 번 이유는 저희가 블랙핑크도 나오지 않았었고 2분기까지는 저희 메인 아티스트는 없었는데 블랙핑크랑 아이콘이 일본 콘서트 투어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산을 좀 받았고요. 거기다 중국향 광고 그리고 출연 매출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특히 리사 씨가 인기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YG 플러스 쪽에서는 저희 골프 예약 쪽 매출 호조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유는 최근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저희 트레저라고 하는 신인 그룹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저희 데뷔 성적이 지금 오늘부터 데뷔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 선주문 물량만 해도 20만 장입니다. 지금 아마 초동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발매 후 일주일이니까 20일까지 판매될 걸로 보시면 한 25만 장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 신인상 받았던 TXT라는 빅히트 신인이 초동으로 팔았던 물량이 7만 7천 장 수준이고 그 이후에 정규 앨범 낸 것도 12만 장 수준이었습니다. 이거랑 비교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 데뷔 앨범에 대한 수요는 사실 국내산 반응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본이랑 중국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선 라인뮤직에서도 1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트레저가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점은 일단 앨범 판매량에도 도움이 되지만 저희 일본 법인 매출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트레저 굉장히 저희 실적 추정치 상향에 가장 큰 근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핑크 같은 경우가 저희가 How You Like That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인지도 높아진 거를 보았는데 저희가 이 노래 딱 하나만 넣은 CD만으로 30만 장을 팔았습니다. 저희가 뚜두뚜두 앨범 같은 경우에도 30만 장, 그 이후 앨범도 30만 장 정도 팔았는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노래가 뭐가 들어있던 거는 그냥 내면 사는, 그러니까 내면 팔리는 앨범 판매량이 30만 장 정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어도 그러니까 한 장당 30만 장씩은 담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8월 말에는 셀레나 고메즈라는 미국 가수랑 협업이 있고요. 10월 초에 정규 앨범까지 나올 거기 때문에 음원 매출 그리고 음반 판매량은 작년 대비 3배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블랙핑크가 일단 음원 매출 성장을 담보하고 트레저가 성장성에 추가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빅뱅은 음반 작업 중이기 때문에 빠르면 연내 늦어도 하반기 내년 초 이내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지금 탑픽 관점까지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이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안 나왔습니다. 적자 전환했고요. 백화점하고 면세점 다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은 이제 매출은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한 기존전 기준으로 2%밖에 안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고요. 그런 이유는 지금 팔리는 게 다 이제 명품, 가전 같은 저마진 상품군이고 또 온라인 매출 비중이 크게 상승해서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은 계속 영업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잘 나올 수가 없고요. 추가로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감면해서 일회성 비용도 622억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부정적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간의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좀 희망적이었던 내용은 올 9월부터 인천공항 임대료가 기존에는 이제 정액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안 나와도 돈을 냈었어야 됐는데 이게 요율제로 바뀔 가능성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3기 영업이 종료되는 호텔신라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것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신세계는 영업이 계속돼요. 2023년까지. 그래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신세계 쪽에서 하는 얘기는
기존 사업자, 그러니까 뭐 영업 종료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은 4분기부터 신세계도 면세 부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국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있는 상황이고, 면세 부분도 이제 임차료 조정이 있다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계속해서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적자 전환을 했어요. 적자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화장품 부분 때문이었고요. 일단은 비디비치 매출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년의 절반 수준이니까 저희도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비용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 왕홍 마케팅도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광고 모델 계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브랜드 런칭이 11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다 땡겨서 이번 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의외로 패션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셀린느라든지 뭐 아크네 스튜디오 뭐 이런 브랜드들 매출이 거의 뭐 한 20-30%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도 주거 관련 소비 증가의 수혜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이 좋고 나머지가 안 좋았는데 이제 약간 반대가 돼서 이제 나머지가 좋고 화장품이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회사 실적 내용이 좋지는 않은데, 회사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3분기 화장품 매출이 올라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100% 따이공 매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캐스트를 받고 선주문을 받기 때문에 매출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요. 3분기 매출은 뭐 2분기보다는 한 거의 2배 가까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완전 정상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이 저점일 것 같고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패션이랑 뭐 그다음에 자주 그리고 온라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좋기 때문에 EPS는 좀 하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 계속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정주섭 연구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DB손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실적 발표했고요. 2분기 순이익은 2,119억입니다. 컨센서스 한 1,500억 정도니까요. 예, 컨센을 크게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이고요. 내용은 이제 손해율이나 사업비는 사실 제가 이제 예상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예상한 만큼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투자 쪽에서 채권 매각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온 게 제 추정치를 좀 상회한 그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분기에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던 채권 매각은 하반기에는 이제 줄어들 예정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인위적인 매각은 아직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투자이익은 감소한다. 대신 이제 보험 영업 지표, 그러니까 손해율과 사업비는 계속 개선될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하는 추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보사들이 이제 7월, 8월 이때 비 많이 와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DB손보 자동차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집계된 익스포저 한 140억 정도입니다. 예,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DB손보 계속 손보 쪽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메리츠화재입니다. 네, 메리츠화재 2분기 순이익은 1,058억 나왔습니다. 제 추정치나 컨센이 900억대였으니까 이제 소폭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도 예상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장기 위험 손해율이 가장 불안했는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 들어왔던 계약들이 손해율을 올리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반사이익 때문에 다시 또 내려간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두 개가 좀 상쇄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이제 뭐 코로나 효과도
수요도 점점 이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손해율은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지금 주가 레벨에서 DPS를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6.7%입니다. 이게 높기 때문에 주가가 뭐 더 이상 뭐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여지는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고종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덕산네오룩스 2분기 실적 어제 발표했고요.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ASP가 높은 레드호스트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 소재 출하 증가에 따른 이제 믹스 개선 효과가 이제 작용한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뭐 어느 패널사로 납품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신규 소자 구조에서 덕산 네오룩스의 레드호스트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 패널사로 공급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은 좋을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이유는 덕산 입장에서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 애플 등을 포함한 주요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의 신규 세트 출시 효과 때문에 결국에 주요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올레드 패널 출하량 증가, 그에 따른 올레드 소재 출하량 증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2분기 대비해서 하이틴 레벨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분기 기준으로 92억 수준으로 최대 기록 달성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6,000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E&D 이현동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E&D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7월 한 20일쯤에 회사 이전 상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드렸었고, 최근에 이전 상장 후 신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인데요. 8월 4일 날 잠정 실적을 공시하였는데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 영업이익은 180% 성장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왼쪽 아래에 있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부의 예산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환경사업부에 대한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매출액 1,021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214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느끼는 게 상반기에 집행됐던 예산과 하반기 때 집행될 예산을 조금 측정해 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실적 증가와 2차전지 신규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이전 대비 공모가 대비 주가는 약 115% 상승하였지만 내년 기준 멀티플이 PER 16배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셔가지고 여기 크로스 밸류에이션의 피어들 멀티플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신규 사업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글로벌로 이제 촉매 빅3, 동사가 촉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2차전지 소재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객형 맞춤형 전구체가 제조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때 조달한 금액인 약 337억으로 촉매 생산 설비를 신규 부지로 이전하고 여기다가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캐파 증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에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고 2차전지 소재 업종으로서 멀티플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저는 지속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춤형 전구체가 어떤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구체가 좀 생소한 건데, 이 기술력이 진입장벽이 높은 건지, 그거 관련돼서 설명 좀. 맞춤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객사에 따라서 특히 두 가지 크기랑 모양에 이제 결정되는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니켈과 코발트를 갈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 정도 내재화해서 쓰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기술 경쟁이 높게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많은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지만 가격에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바스프나 아니면 유미코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업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00톤으로 증설하는 이유도 아마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서 충분히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첨언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양극재를 만들 때는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만듭니다. 그래서 NCM계를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 다음에 NCM 전구체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를 만든 다음에 리튬을 이제 혼합해서 소송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NCM 양극재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구체 업체, 그러니까 E&D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이제 요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구체 업체는 양극재 업체랑 같이 해서 NCM 전구체 믹스 비율 등을 같이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구체는 양극재 원가 내에서 70에서 80%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코스트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준으로 퀄 하나에 최소 이제 2년 6개월 정도 이제 걸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전지 개발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 2년 6개월 정도의 이제 퀄 소요가 이제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E&D가 이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앞서 이제 발표 내용 들으신 것처럼 3.5미크론 이하의 이제 소구경,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입자의 이제 전구체를 생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벌 200기 기업의 이제 전구체 기업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국에 뭐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E&D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조달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생산 설비도 누구를 위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바인딩 계약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클리오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고요. 다른 화장품 업체들처럼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 때 좀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2자릿수로 감소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 2분기 때도 온라인 쪽은 국내에서 다 성장했거든요. 요거 계속 성장세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면세는 좀 계속 힘들겠지만 비중이 낮은 상황이고, 또 이제 국내 클럽 클리오 매장 축소 하반기까지 20개 추가적으로 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기 플러스로 2분기 때는 올리브 영에서 재고 소진하느냐가 좀 힘들었었는데요. 이거 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좀 재고 다시 셀인 데이터 많이 들어갈 거고, 또 그 신제품 9월 말에 낼 것 같아요. 그래서 FW 신제품 내게 되면은 하반기 때는 2분기 때보다는 그래도 매출 회복세가 QOQ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분기 때 이후로 저점을 지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크레딧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H 크레딧 코멘트 김준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 페맥스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에 페맥스는 그 유가 해지 프로그램 그리고 환율 관련 손실 축소되면서 단기 순손실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산 원유 믹스의 수출 단가가 최근 배럴당 $38 수준까지 상승했고요. 그리고 7월부터 그 오펙 플러스 감산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생산량 즉각적으로 좀 반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따라서 3분기 이후에 현금흐름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페맥스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에 좀 급격히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좀 금리 매력도는 높다는 판단입니다. 달러 채권 기준으로 멕시코 정부채와의 금리 차이가 약 5%가량 나고 있는데, 이거는 주요 신흥국 국유 에너지 기업 채권 그리고 정부채와의 금리 차이 평균을 보았을 때 약 50bp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좀 과도하다는 판단이고요. 따라서 그 좀 멕시코 정부와 멕시코 정부의 페맥스에 대한 좀 정상 의지가 굉장히 높은 점까지 고려했을 때 정부채와의 금리차 확대는 좀 과도한 수준이고 좀 투자 기회라는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대비해서도 좀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페맥스가 S&P 기준으로 약 BBB 신용등급 부여받고 있는데, 지금 금리 수준은 거의 싱글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멕시코 정부의 지원 의지까지 감안했을 때 금리 매력도 좀 상당히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브라질 채권 대안으로 추천했던 건데 한 1년
투자 수익률이 한 몇 프로 나오나요, 지금? 일단은, 연초 이후로 말씀드리면, 일단 연초 이후로 좀 달러 채권 수익률이, 3, 4월에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은 연초 이후로는 마이너스 1.8%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1년 수익률을 살펴보면 달러채 기준으로 거의 한 10%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좀 많이 내려서 자본 차익이 많이 발생했고요. 여기에다가 뭐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환차익까지 발생하면서 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 YTM은 몇 프로죠? 지금 달러 채권 기준으로 지금 YTM이 7.1%, 7.05% 정도 나오고 있고요. 페소화 표시 기준으로 보시면 금리가 좀 11.3%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이다 보니까 좀 환율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좀 들고 가는 좀 캐리 메리트는 좀 높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원자재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재 스팟 코멘트 황병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온수당 2,078달러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이틀 전 거래에서 4.58% 급락을 하면서 다시 또 1,900달러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동기간 은 가격도 저희가 10년 평균이라고 하는 21달러 상회 이후에 저희 1차 타겟이었던 28달러까지 상회를 하면서 30달러 정도 수준을 육박했던 그런 가격을 좀 기록을 하다가 이틀 전 거래에서 약 10% 정도 급락을 하면서 이 기금속 시장에서 이 가격이 이제 가격 트렌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시장에 좀 의문을 낳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이 장기 금, 은 가격의 상승세의 피크 아웃보다는 오히려 과도하게 최근 3개월,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과도하게 급등했던 그런 피로감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정도를 일단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기금속 섹터의 그런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향후 12개월 금과 은 가격에 대한 목표치도 각각 2,200달러와 35달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틀 전에 금 가격, 은 가격이 동시잡을 좀 급락을 했던 주요 요인이라고 보면 최근까지 금 가격 강세를 이끌어왔던 요인이 안전자산이기도 하면서도 경기가 개선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의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투자 매력이었다라고 일단 보는데 이틀 전 러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림과 동시에 미국 지표가 호조세로 돌아서면서 미국 10년물을 비롯한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고요. 이 국채 수익률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전자산의 그런 선호가 좀 후퇴됐던 부분이 있었었고 미국 달러 지수도 올해 한때 92포인트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그런 약세 자체가 잠시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과도하게 급등한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좀 이용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의 특징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지만 주식 시장도 같이 빠졌었다라는 부분에서 봐주시면 명목 금리가 올랐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에 좀 빠져버리면서 오히려 실질 금리에 일부 반등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두 개 측면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는 좀 보는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거시지표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큼 그런 강하게 나온 수준이냐라고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공포에서 서서히 좀 탈출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 코로나19 여파 이후에 그런 미국 경제 불확실성을 여전히 지적하고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 은 등의 기금속 섹터에 대한 투자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비중 확대 의견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MMN은 빠져 있는데요. 그 8월 MSCI 분기 리뷰 발표 노동길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금일 아침 6시에 8월 MSCI 분기 리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리아에 신규 편입된 종목은 시젠, 알테오젠, 신풍제약 3가지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시가총액 기준과 유동 시가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편입이 됐고 신풍제약부터 시젠, 알테오젠 각각 1,460억 원에서 1,140억 원가량 패시브 자금이 8월 31일에 리밸런싱될 예정입니다. 당초에 많은 기대를 모았던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 충족했습니다만 유동 비율이 낮았던 관계로 이번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제외된 종목은 헬릭스미스, 대우건설, 현대백화점 3가지 종목이
제외가 됐습니다. 스탠다드 지수 제외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수가 있고, 또한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MSCI에서 인정했던 유동 비율이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수 변경의 대표적인 투자 전략은 리뷰율, 즉 오늘 시초가에 매수해서 리밸런싱인 8월 31일 종가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ETF 같은 패시브 자금이 이 리밸런싱 동시효과 때 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나눠드린 자로 다음 페이지의 그림 1을 봐주시면 2007년이라든지 2017년이라든지 예전과 현재 모두 다 이런 전략을 폈을 때 절대와 상대 수익률 모두 유효한 플러스 알파를 보였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종목들이 금융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특히 신풍제약이라든지 시젠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알테오젠 종목 같은 경우는 언급이 많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대금 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거래대금 대비해서 124%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가장 이 패시브 유입에 대한 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알테오젠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EM내 비중은 11.3%로 아람코라든지 중국 주식시장의 비중 상승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출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보다 0.1%포인트 EM내 비중이 높아져서 EM내 3위, 대만과 중국 다음 3위 비중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